안녕하세요. 공인인증서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교재 25쪽 나갈 차례죠. 중개상물의 범위 빈출이라고 써 있네요. 자, 그럼 중개상물 법제 3조가 실려 있는데 중개상물의 종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 법 제 3조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법정 중개대상물 이랬는데요. 앞으로는 그냥 중개대상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상물은요, 우리 법 3조에 5가지가 정해져 있죠. 먼저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건물이라 하겠습니다.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해가지고 대통령령을 받더니 3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그 다음에 이제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법정 중개상물 5가지가 이겁니다. 자, 그럼 잠깐 분류를 해보는데요. 이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이걸 공부하죠. 여기 토지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토지 건물은 이거는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불러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것은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민법을 보면 민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을 협의의 부동산 또는 민법상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3가지는 우리 부동산학 개론학자들이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해서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제부동산은 지금 이거 말고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 등록되는 재산 중에 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 선박도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기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의제부동산으로서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제부동산 모두가 중개상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3가지만 딱 들어가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5가지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기계나 세탁기, 냉장고입니다. 그래서 기계, 세탁기, 냉장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거래할 때 집기 비품에 대한 보상, 영업권 보상의 성격이 띠는 권리금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중개상물이 역시 아닙니다.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합쳤거든요. 그럼 이건 광의의 부동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일단 부동산이 됨을 이해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 중개상물이다. 일단 그럼 동산은 중개상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법 제3조에서 이렇게 중개상물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을 둔 취지는 뭘까? 그 취지는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는요. 적법하게 등록한 개업공인인증서예요.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인증서만이 업으로서 영업으로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를 정해준 거죠. 자, 그럼 거꾸로 해서 가면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영업으로 이 5가지를 소개하면 처벌하겠다 이런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 3조의 규정의 취지는 그겁니다. 무등록 중개업과 등록 중개업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규정이에요. 경계선을. 자, 그래서 그 점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의 목표는요. 토지가 뭐고 건물이 뭐고 정착물이 뭔지,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상물에 해당하느냐 안 하냐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토지예요. 이 토지는 이제 민법, 공시법, 그 다음에 우리 과목이 지금 겹치고 있죠. 이렇게 겹치고 있는데 이 토지는 자연적인 연속성이 있어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선을 긋어요. 토지에다가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땅바닥 자세히 쳐다보면 선 그려진 거 보이나요? 이거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요. 이건 도면상의 선이에요. 도면상의 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적도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시법 시간에 공부한 내용인데 요 선, 공시법 시간에 이 선을 뭐라고 공부하느냐? 이걸 경계라고 공부하죠. 경계. 그 다음에 이 경계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계로 둘러싸인 부분을 필 또는 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죠.
그래서 이 필이 토지의 등록 단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토지의 등록 단위가 됐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필마다 공시법 시간에 공부했죠. 지번이 하나가 부여되고요. 필마다 면적도 하나가 결정되고 필마다 지목도 하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필 일지목 원칙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 따르게 되면요. 토지 소유권이라는 것은 필마다 있게 돼요. 그래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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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소유권은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이제 공부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한 필지 전체에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결국은 한 필지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한 필지의 일부예요. 한 필지의 일부는 분필이라는 걸 하지 않고는 팔아치울 수가 없죠. 이거 이해되시죠? 분필하지 않고는 못 팝니다. 근데 한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하지 않고도 세를 놓을 수는 있죠. 그럼 중사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한 필지의 일부일지라도 중사물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토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물이에요. 그러면 토지는 필 단위로 거래되잖아요. 그럼 건물은 동 단위로 거래되는 거예요. 동 단위로. 그러니까 동 단위로 이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근데 건물은 토지와 달리요. 한 동의 일부거든요. 한 동의 일부이면서도 소유권을 인정한 경우가 있죠. 이런 건물이 어떤 건물이 있어요?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이 있죠. 아파트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세대별로 전부 다 소유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와 같은 건물을 집합 건물 또는 구분 건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민법하고 이제 공시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한 동의 일부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여기 방이 4칸이 있네요. 방이 4칸이 있는데 부부가 쓰고 아들 쓰고 딸 쓰고 방 한 칸 비었거든요. 이 방 한 칸 팔아치울 수 있나요? 없나요? 방 한 칸. 못 팔아치우죠?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한 필지의 일부는 분필하지 않고는 못 팔잖아요. 그렇듯이 방 한 칸은 이거는 팔아치우질 못하죠. 못합니다. 그런데 세를 놓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세를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 한 칸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사물이 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방 한 칸 누구한테서 해줘야 되게요? 이쁜 아가씨한테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방 한 칸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사물이 될 수 있다. 이때 참고로요. 이제 민법 시간을 공부하는데 아파트와 같은 그 세대별 소유권이 있다고 그랬죠? 아파트와 같은 건물은. 그래서 이제 이 세대별로 그 소유권의 이름을 이게 구분 건물이거든요. 아파트는. 그래서 그 소유권의 이름을 구분 소유권이라 불러요. 이거를 나중에 민법 시간을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럼 이제 이게 건물은 동 단위로 일단 거래 단위가 됨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무허가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이 안 될까? 이 문제가 있죠. 무허가 건물. 그럼 우리 법 3조의 규정을 봤을 때요. 여기 건물은 반드시 건축허가를 받은 적법 건물이 된다. 이런 얘기 없어요.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허가 건물을 중개한다. 이때는 권리 분석 철저히 해야 되죠. 중개사고에 대비해서. 그래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개사물이 되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무허가 건물도. 그럼 건물은 이거 뭐가 건물이냐? 이 문제가 있죠. 특히 이제 건축 중인 건물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건물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개념인데 우리 판례,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의 입장이죠. 판례에 따르게 되면요. 건물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붕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기둥도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벽도 있어야 된대요. 세 가지 다 있어야 된대요. 이게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된다. 앤드 건물은 토지의 대표적인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토지의 정착물이라는 개념이 뭐냐?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쉽게 해체할 수 없는 걸 얘기해요. 이게 바로 이제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토지 정착물의 대표적인 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의 정착물이어야 한다고 그랬죠. 정착물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판례가 취하는 태도예요. 참고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법 시간에 건축법을 공부하거든요.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뭐라 하겠냐면요.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에서는 건물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붕이 있고요.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 판례가 취하는 태도가 틀리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판례의 경우는 기둥 앤드 벽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 건축법에서는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법의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판례의 태도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의 부동산의 개념, 즉 민법상 건물의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건물은, 중개사물인 건물엔 기둥이 있고 지붕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착물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는 언급이 없지만 세차장 구조물 사건을 여기서 미리 소개하고 갑니다. 세차장 구조물. 이 세차장 구조물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셀프 세차장 한 번쯤 가보셨죠? 셀프 세차장. 그래서 이제 이 셀프 세차장 보게 되면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토지예요. 여기에 벽이 대충 이렇게 서 있습니다. 벽이 대충 서 있고요. 지붕을 천막이나 유리로 덮었죠. 그리고 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세차를 합니다. 이 세차장 구조물이요,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었어요.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업공사가 이것을 소개했어요. 이 세차장 구조물을 거래를 소개하고요. 보수를 받았거든요. 보수를 받았는데 건물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초과해 받았던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고발이 돼가지고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검사가, 우리가 이제 보수 초과하게 되면 1년 이하적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검사가 이걸 기소했어요. 보수 초과 행위로. 그래서 이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저는 엄청 소송을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일단 하는데, 이게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중개사물인 건물로 볼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이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는요, 이거를 이 점을 지적했어요. 이게 진짜 중개사물인 건물이 맞느냐, 이걸 지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중개대상 물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중개를 한 거예요. 건물의 중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초과에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세차장 구조물을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중개한 게 아니죠. 그래서 중개라는 것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성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건 보수 초과에 해당할 일이 없게 됩니다. 이게.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대법원은 이거는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세차장 구조물은 일단 중개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랬느냐. 우리 대법원은요, 건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토지의 정착물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차장 구조물을 보건대 세차장 구조물은 일단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대요. 없고, 그 다음에 볼트만 몇 개 풀어버리면 쉽게 해체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토지의 정착물로도 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정착물로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중개사물인 건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무죄, 보수 초과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이 나갔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세차장 구조물, 우리는 결론을 한 번쯤 기억해 두는 거예요.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좀 더 오래 기억하려면요, 토지의 정착물,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로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차장 구조물 사건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중개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그러니까 소개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이 범위에서 찾아야 돼요.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근데 소개를 할 수 있느냐의 없느냐의 문제는 이거는 개별법의 규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세차장 구조물, 우리 개업공사가 소개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 중개사물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세차장 구조물 소개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가 아닌 겁니다. 이게. 그럼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상가 거래할 때 권리금 있지 않습니까? 권리금. 그러면 권리금은 직기비품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영업권 보상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금 역시 이건 중개사물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권리금 거래 소개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소개했다라도 이건 중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자동차 거래 소개할 수 있느냐? 자동차 거래 소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 소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매업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소개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선박 소개업 할 수 있느냐? 역시 선박 소개업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운법이 있거든요. 해운법에 따라 선박 등록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선박 소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 있지 않습니까? 항공기 소개업을 할 수 있느냐? 항공기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항공기 소개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다면 항공기 거래 소개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입니다. 중개사물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와 소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점 참고를 해 두시고요. 건물 좀만 더 가죠.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말이에요. 이 건물과 관련해서 분양권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권이라는 것도 들어봤어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이런 거 들어봤는데 이게 중개대상 물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죠. 이게. 그러면 건물은 이렇게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물로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다름 아닌 분양권이에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판례는요. 이 분양권의 경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근데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분양권이 뭐고 입주권이 뭔지를 확실히 개념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분양권은 뭐가 분양권이라고 그러냐면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이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이거나 또는 동호수가 지정이 됐잖아요. 동호수가 지정이 되면 이건 분양권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이거나 동호수가 지정되면 이건 분양권으로서 장래에 건축될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양권은 장래의 건물로서 중개사물이 되는 겁니다. 자, 들어갈 집이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입주권은요, 중개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입주권은 뭐냐? 입주권은 당첨이 됐잖아요.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입니다.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대요. 그럼 이건 들어갈 집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개사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분양권은 특정이 된 거예요. 들어갈 집이. 그럼 특정이 안 됐다면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이에요. 이거는 중개사물이 아니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 일단 이해를 해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권은 중개사물인데 입주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다음 이제 토지의 정착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토지의 정착물인데 정착물이란 개념은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해체할 수 없는 거라고 했죠. 이게 정착물이에요. 이게. 그럼 정착물 한번 나열해 볼까요? 자, 이게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여기에 건물이 서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무들도 심어져 있습니다. 감나무 한 그루 서 있거든요.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무도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스팔트 포장도 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담장도 서 있고요. 그 다음에 터널도 있고요. 교량, 다리도 있고 암석도 있네요. 이게 전부 다 토지 정착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토지 정착물을 검토하는 이유는 분명히 중개사물의 범위에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 토지와는 분리되어 독립부동산이 됨으로써 중개사물이 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정착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민법 체계하에서는 지금 현재 이 건물은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부동산으로 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건물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부동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사물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거 있죠? 이쪽에 있는 거. 요게 수목의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게 감나무라고 하는데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분리되지 않은 과실, 즉 미분리 과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농작물이에요.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이 있고요. 담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터널이 있고 교량, 다리가 있고 이게 암석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제외하고 이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 상태에서는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해요. 이게. 그래서 토지의 구성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민법 시간에 주물, 종물의 이론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의 구성물이라는 얘기는 토지와 일체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와 분리시키더라도 독립부동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물이 이쪽에 있는 것들은 안 됨이 원칙이에요. 토지와 일체화되어 있어요. 일체화되어 있다면 토지와 같이 거래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끊었을 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 세 가지. 수목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요. 여기다 대고 일정한 공시 방법을 더했지 않습니까? 공시 방법을 더하게 되면요. 이게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럼 토지와는 분리된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수목집단 아닙니까? 이것에 명인 방법을 갖췄어요. 이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명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거든요, 이제. 그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명인 방법이 뭐냐면 명확한 인식 방법의 준말이에요. 명확한 인식 방법. 뭘 인식하도록 했냐면 수목집단의 소유자가 누군지 명확한 인식 방법을 갖춘 거예요. 이걸 명인 방법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토지거든요. 이게 토지인데 이 토지에 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이 토지를 샀어요. 그럼 이 토지는 이 나무들은 누구 거? 당연히 내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건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내 거예요. 종물로 처리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사가지고 여기다 새끼줄 쫙 둘러치고 이거 한민우 거다라고 이렇게 편말을 세웠어요. 그럼 이게 명인 방법이죠.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명인 방법을 갖춰놓은 수목집단 있죠? 이거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이 돼요. 즉 토지와는 분리된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이 토지를 내가 팔았어요. 팔더라도 명인 방법을 갖춰놓은 수목집단이에요. 당연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별개로 움직이는 거예요. 건물처럼. 자, 독립물건이 됐어요. 다음 두 번째로 여기 미분리과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미분리과실에 대고 역시 명인 방법을 갖췄습니다. 요게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에 관한 문제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토지거든요. 이게 토지인데 여기에 감나무가 항구로 서 있어요.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이 토지를 샀어요. 그럼 이 감들은 누구 거? 내 거죠. 내 겁니다. 당연히 토지의 구성물이니까 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편말을 세웠네요. 이 감들은 한민우 거다. 이렇게 이제 편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했던 이 미분리과실이 토지와는 별개의 물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독립소유권이 인정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 토지를 팔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춰놓은 미분리과실은 따라가지 않아요. 별개로 움직이는 거예요. 소유권이 역시 독립물건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농작물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토지예요. 이게 토지인데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근데 이 토지를 제가 세를 얻었어요. 즉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를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대고 무를 심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농작물은 원래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께 맞는데 제가 임차권이라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이 무를 심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갑의 게 아니고 누구 거? 내 거예요. 내 겁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내가 임차권에 기하에 심었으니까. 근데 우리 판례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더 나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 농작물의 경우는요, 경작 권한을 따지지 않는데요. 경작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권한을 따지지 않고 수확기를 앞뒀잖아요.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은 경작 권한의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경작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가 우리 어르신들이 소일거래로다가 야사이나 하천을 개간해서 무 심고 파 심고 배추 심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무파 이것이 수확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 누구 거? 그 어르신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은 결국은 경작자의 것이라는 게 우리 판례이기 때문에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 어르신이 불법으로 경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이제 차치하고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은 무조건 경작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독립물건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 농작물입니다.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이것은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물건이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물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민법에서 물건을 공부하거든요. 물건을 공부하는데 물건은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동산, 또 하나는 부동산. 이렇게 분류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명인망을 갖춰놓은 미분리 과실 수목의 집단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이 부동산으로 본다면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중개대상 물이다라는 게 맞겠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동산으로 봐버리면 중개상물이 아니다라는 게 논리적이에요. 그럼 이 점에 대한 우리 지금 민법학자의 다수 의견은 어디서 있느냐? 이 세 가지는요 부동산이라는 견해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특히 있잖아요. 우리 중개사법 쪽에서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죠. 이것은 중개대상 물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학설에 대립이 있는 것은 시험에 출제 안 합니다. 출제 안 하는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죠. 이것은 중개대상 물이냐 아니냐 여부에 대해서 3번이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시험에서. 그래서 이거는 중개사물이 분명히 맞고 저도 이 견해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명인망법을 갖췄다 하여 미분리 과실이라든가 농작물이 과연 부동산이 될까? 요거는 제가는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면요. 토지 영창물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건물이 대표적인 중개사물이 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중개사물이 되는 거 맞고, 그러나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한 담장이나 암석입니다. 이거는 독립중개사물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가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OX? X죠. 토지의 정착물은 모두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라고 해도 X예요. 그러니까 토지 정착물의 경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건물이냐, 수목의 집단이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정착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이제 토지, 건물, 토지 정착물 전부 다 봤고요. 그 다음 이제 중부동산인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임목으로 들어왔는데 요 임목은 한자로 쓰게 되면 설립자에다가 나무목자로 쓰거든요. 일본식 표현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일본식 표현이에요, 이거. 자, 그러면 요 이제 임목인데 이게 토지예요. 토지인데 여기에 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네요, 이렇게. 이 토지의 소유자가요,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갖고 감정을 해본 거예요. 감정을 해봤더니 토지 감정가는 1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 나무들이 워낙 잘 자라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나무들에 대해서 감정가가 얼마 나왔느냐? 나무들만 딱 3억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럼 이 토지의 소유자는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겠죠.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이 나무는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해요. 근데 토지는 저당 잡을 수 있지만은 나무만 저당을 잡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죠. 법을. 그게 바로 임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대고 저당 잡으려고. 그래서 이걸 임목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임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저당 잡을 길을 터줬냐면요. 먼저 임목 등록 원부를 시장이나 군수한테 가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건축물 있잖아요. 등기하기 전에 건축물 대장 작성하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듯이 요 수목의 집단에 대하여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목 등록 원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장이나 군수한테 가서 만드는데 이게 한 필지 일부에서도 상관이 없어요. 전체 상관이 없고요. 수종의 제한, 수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임목 등록물을 만들 수 있는데 임목에 대한 현황이 전부 다 여기다 등록된다는 얘기죠. 단 한 그루는 안 돼요. 왜냐하면 수목의 집단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그래가지고 임목 등록물가 작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야죠. 등기소에 가서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걸 하게 돼요. 나중에 공시법 시간에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공부하시죠. 근데 보존 등기는 그냥 가볍게 최초의 등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최초의 등기. 그래가지고 요 수목의 집단에 대고
임목 등록물을 첨부하여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던 이 수목입단이요, 등기를 함으로써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 소유권이 인정돼 버려요. 즉 임목법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임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이걸 부동산학 개론학자들은 준부동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는 분리된 건물처럼 부동산이 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게 보존 등기를 해버리면 등기된 수목집단이죠. 이게 임목이. 그래서 이것은 토지와는 분리된 별개의 물건이 됐고요. 이게 이제 소유권이 하나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도 돼 있으므로 저당을 잡을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임목이다. 이게. 그러면 이 임목은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라는 얘기죠. 이게 임목이에요. 등기한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그러니까 나무에 대고 등기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평생 중개업을 하면서요, 임목을 중개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강원도 가가지고 중개하지 않는 이상은 임목을 중개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은. 그러나 이제 분명히 중개사물로 들어와 있는 거 맞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임목은 바로 이제 등기한 수목입단을 일단 말하는데, 임목은 그럼 토지와는 분리된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그러므로 임목을, 이 토지를 팔더라도 지상의 임목은 당연히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소유권이 별개로 움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제 요 임목법의 내용을 이해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수목의 집단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그럼 수목의 집단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음을 일단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의 집단이 있죠? 산의 나무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명인망법을 갖춰놓은 수목의 집단이 있죠. 방금 전에 했고, 그 다음에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 있어요. 이게 임목 아니에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중개사물이 되느냐? 이 문제.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집단은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중개사물이 되어야 하는데요? 안 되는 거죠.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해요. 근데 수목집단에 대고 명인망법을 갖춰놓거나 등기를 했다. 그렇게 되면 이때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중개사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요게 바로 임목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첫 순환이니까 임목은 등기한 수목집단이다.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를 해놓은 거다. 그러니까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임목법의 내용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임목은 나무 아니에요? 그럼 나무에 대고 저당 잡다는 얘기인데, 이거 불나서 홀랑 타버리면 저당물 자체가 없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임목에 대해 저당을 잡고자 할 때는 미리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하고 저당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로 불나서 홀랑 타버렸다. 그럼 보험금에다 대고 저당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은 민법 시간에 물상대위라고 공부할 거예요. 물상대위. 이게. 그래서 저당물이 보험금 같은 거로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고 저당권 계속 행사할 수 있는데, 이거를 물상대위란다. 그래서 말이 참 어려운데 들어만 두세요. 자, 그래서 임목에 관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준부동산 마지막으로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죠. 자,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이건 둘이 내용이 같습니다. 같은 법에 있고요. 광업재단에 대한 사항은 공장재단 규정을 끌어다 써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이 같아요. 그럼 공장재단이 뭐냐?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제설비 있죠. 이거를 하나로 묶어 듣게 한 거예요. 광업재단은 광물을 채굴하는 거 있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제설비들, 이걸 하나로 묶어 듣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광업재단이에요. 그럼 공장재단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공장 부지예요. 공장 부지인데 여기에 공장 건물이 서 있네요. 기계들도 있어요. 전선들도 있고 전주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장에 이제 크레인들 왔다리 갔다는 선로, 궤도도 있고요. 이 공장의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 신앙권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권리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업소유권이라고 부르죠. 이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어서 감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공장 부지는 2억이 나왔던 거예요. 공장 건물도 2억이 나왔네요. 근데 이 기계 있죠. 기계만 감정가가 5억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공장의 소유자는 당연히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기계에다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민법상 저당권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에 성립하는 원칙으로 해요. 이게 그 원칙입니다. 부동산 물권이에요.
근데 이 기계는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죠. 동산입니다. 왜 기계가 동산입니까? 왜? 움직여서. 예, 그렇게 말씀하실까봐 제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을 대비하고 법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봐야죠. 이게. 그래서 저 자동차나 저 선박 같은 거, 항공기는요, 준부동산 취급하고 있어요, 지금. 부동산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무지하게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그거에 따라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한자 풀이상, 부동산 그러니까 아니 불자에다가 움직일 동자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부동산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데,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이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상 부동산을 취급하는 것 제외하고 이렇게 정착물이 아닌 것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기계는 정착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제가 똑같은 질문 계속 하거든요. 기계가 왜 동산이냐고. 정착물이 아니라서요.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하산할 때가 돼가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동산에 대고는 저당을 못 잡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 대고 저당을 잡고자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걸 줄여서 재단저당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재단저당법이 탄생한 거예요. 이런 거에 대고 저당을 잡고자. 그럼 먼저 어떻게 되냐면 재단 목록 작성해요. 공장재단 목록, 광업재단 목록. 이걸 작성합니다. 1번 건물, 2번 토지, 3번 기계, 4번 이제 특허권, 5번 상표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재단 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가셔야 되죠. 그래갖고 이 목록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서 재단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등기해버리면 이게 집합물로서 일체성이 인정이 돼갖고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 돼버려요. 전체가. 그러면 전체로서 소유권이 하나가 인정이 되고요. 이제 등기도 돼 있으니까 저당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단은 그거 아니겠어요? 이게 재단 목록 작성 후 하나로 등기해 놓은 거예요. 하나로 묶여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이게. 그러면 결국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토지나 건물입니다.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은 재단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팔아치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이게 재단 전체가 중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거래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요 속한 물건들은 독립 중산물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에요. 그러니까 공장재단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제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해 놓은 거고, 광업재단은 광물을 체결하기 위한 제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거예요. 이게 광업재단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공장재단은 우리가 공부했는데 공장재단과 공장은 개념이 틀리죠. 공장은 두 글자고 공장재단은 네 글자니까 일단 틀리는데 공장하고 공장재단은 틀려요. 그래서 이제 공장이라는 것은 아주 불확정 개념이죠. 건물 하나를 얘기할 수도 있고 기계 하나를 얘기할 수도 있고 전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개념인데 공장재단은 명확해요. 그래서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서 하나로 묶어 등기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공장재단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개업을 하면서 저쪽 강원도에 가서 중개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광업재단은 중개할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공장재단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이제 산업단지 내에서 중개업 하면서 공장을 전문적으로 한다. 그럼 공장재단을 중개할 일도 있겠죠. 그때는 목록에 포함된 것이 어떤 것인가 확실히 체크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이게 바로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요, 나중에 이제 공장재단 저당법, 이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이 내용을 이제 우리는 좀 더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중산물에 대한 기본적인 5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제 모두 이제 그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교재를 보시면 그 26쪽인가요? 26쪽을 보시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중개사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이게 있는데 이제 요거를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가 우리가 중개대상물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5가지일지라도 당연히 중개사물이 모두가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5가지일지라도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청사가 있거든요. 시청 청사 건물 맞죠? 근데 이거 거래할 수 있어요? 거래할 수 없어요. 시청 청사는 이게 건물은 맞는데,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5가지에 일단 속해야 되고요. 이 5가지일지라도 모두가 제한 없이 중개사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요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중개사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적인 거래가 가능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개인 소유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사적 거래가 불가한 물건들 있죠. 사적 거래가 불가한 물건들, 이거는 중개사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사적 거래가 불가한 물건들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청 청사, 공유재산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시나 도,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이죠. 그 다음에 국가가 소유한 재산 있죠. 국유재산. 그래서 이걸 국공유재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국공유재산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일단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경복궁, 창경궁, 문화재, 고속도로 이런 거 다 안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일단은 국공유재산은 안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드시고, 나중에 이제 개별적으로 다음 선안서부터는 국공유재산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 도로가 되느냐, 뭐 포락지, 무주부동산, 뭐 광업권의 객체인 미채굴 광물 이런 게 되느냐, 바닷가는 되느냐, 공유수면 매립지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공유재산은 한마디로 이제 일단 안 되는 거고, 그럼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된다면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 도로 예정지로 잡혀 있는 토지, 사유지 이런 것들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사적 거래 대상이 다 되는 거죠. 그런 제한만 받을 뿐이고, 또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경매 개시결정 등기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경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예요. 중개사물이 되느냐? 역시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물론 사는 놈이 바보겠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돼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사적 거래 대상이 된다면 중개사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민법적인 기초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이제 물권편, 그래서 이제 권리 내용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에서 가장 오류를 많이 범했던 문제가 바로 중개대상물 문제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소송도 몇 번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정답 없음 처리도 엄청 많이 됐으니까 우리 과목에서 가장 많이 오류를 범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왜 그랬냐면 이건 민법적인 기초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이제 중개사법 출제위원들이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중개사법 강의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학 교수로. 그래가지고 이제 민법적인 기초, 이 법률적인 기초가 좀 부족해갖고 이 중개사물 문제에서 가끔 오류를 범합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도 지금 점유를 가지고 물어봤는데 30회 시험에서 이 점유가 중개대상이 되느냐 이걸 갖고 물어봤는데 굉장히 위험했죠. 굉장히 위험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민법은행도 탄력을 받았을 때 점유권, 점유 이게 중개대상이 되는지 한 번쯤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일단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중개사물은 살펴보고요. 자,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관한 내용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 27쪽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후일 우리가 좀 이제 공부에 탄력을 받았을 때 그때쯤 하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통과를 이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쪽에 공인중개사 제도가 나오죠. 이 공인중개사 제도에선 우리가 했죠. 이미 그래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 그럼 이제 32쪽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가 나오죠. 자, 그럼 이 부분을 펴놓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그래서 깔끔하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